네,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이제 덤핑을 판정하는 단계 중에 1단계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만약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구성 가격 혹은 제3국 수출 가격을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덤핑을 판정하는 2단계로 넘어가 볼 텐데요. 2단계는 이제 정상 가격이 이 정도이면 그것과 비교되는 수출 가격, export price를 판단해야 되겠죠. 만약 중국으로부터 A라는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수출 가격이 될 테고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수입 가격이 되겠죠. 수출 가격 결정이라고 해서 먼저 외국의 생산자가 수입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가격, 트랜잭션 프라이스에 기초한 가격이 바로 수출 가격입니다. 즉, 중국에 있는 생산자가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거래 가격이 바로 수출 가격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가격이 되겠죠. 수출자인 수출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 가격이 되는 거고요.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출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수출 가격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인도 조건에 따른 운반비 판매 환경의 차이, 예컨대 품질 보증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또 운반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 운반 수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A라는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겠죠. 트랜잭션 프라이스가. 그리고 가격 조정, 관세 환급 등의 공제 및 가산이라고 해서 운반비 빼고 품질 보증비 빼고 관세 빼고 오로지 A라는 상품 자체의 가격만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트랜잭션 프라이스에 운반비나 보험료나 기타의 가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면 그거는 제외하고 A라는 상품의 순수한 수출 가격만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수출 가격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조금 전에 우리가 정상 가격을 산출하되 정상 가격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수출 가격의 정상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onstructed Export Price라고 해서 구성 수출 가격을 활용합니다. 구성 가격을 구하는 것은 정상 가격, normal value를 구하는 거랑 export price를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1단계에서는 정상 가격을 산출한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수출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transaction price, 이 거래 가격에 운반비라든지 품질 보증비라든지 관세 환급이라든지 기타 상품 가격 이외의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서 수출 가격을 결정한다. 수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성 수출 가격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normal value 정상 가격과 export price 수출 가격을 계산했고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공정한 비교 fair comparison을 해야 되겠죠. 공정한 비교를 한다. 즉 조사 대상인 수입품의 수출 가격과 동종 상품의 정상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한다.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한다. 공정하게 비교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바로 동일한 거래 수준에서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비교한다. 거래, 동일한 거래 수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장도 가격, 공장에서 나올 때의 가격, 그리고 소매점에서의 가격, 도매점에서의 가격, 이 판매되는 채널의 단계별로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일한 거래 수준, 동일한 거래 단계에서 비교한다. 그러해야지만 fair comparison,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겠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은 덤핑 판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공장도 단계, 그걸 흔히 X factory level이라고 합니다. X factory price, 공장도 가격, 공장도 단계, 공장에서 나왔을 때의 단계를 기준으로 normal price와 이 정상 가격과 그리고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덤핑 판정의 관행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 조건의 차이, 과세의 차이, 거래 수준의 차이, 판매 조건의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품질 보증을 넣는다, 넣지 않는다, 포장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는다, 다른 거겠죠. 과세의 차이라는 것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예를 들어서 환경세 세율이 다를 수도 있고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 과세의 차이. 그리고 거래 수준의 차이, 예를 들면 어느 단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공장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도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소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거래 수준의 차이가 있을 테고요. 또 판매량의 차이, 동일한 A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10개를 판매할 때랑 1000개를 판매할 때 이 퀀티티 판매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 통성의 차이, 특성의 차이로 인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통성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참작. 또 이것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한 판매 조건, 과세, 거래 수준, 판매량, 물리적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참작, due allowance를 해야 한다. 이제 결국 원칙은 뭐냐면 정상 가격을 산정할 때 그리고 수출 가격을 산정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것은 다 빼고 오로지 그 상품 자체의 가격만을 공정하게 비교하자라는 게 바로 반덤핑 협정에 나와 있는 덤핑 판정의 기준입니다. 자, 그럼 기억해보죠.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반덤핑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덤핑이 있어야 된다. 덤핑이 있어야 된다. 그럼 덤핑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되죠. 덤핑을 판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공정 가격을 산정해내자. 두 번째로는 수출 가격을 산정해내자. 세 번째로는 공정 가격과 수출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자. 공정하게 비교하자. 이 비교한 결과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거라면, 수입된 거라면 이것은 덤핑이 존재하는 거다. 덤핑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반덤핑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덤핑을 판정해야 되고, 덤핑의 유무를 판정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유무를 판정해야 됩니다.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유무를 판정하자, material injury가 있는지, 실질적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동종 상품이라는 것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like product. 이 동종 상품의 개념은 우리 지난번에 케이스로도 봤고, 그리고 특히 WTO의 기본 원칙 중에 비차별의 원칙 얘기할 때 동일한 것을 차별하는 게 차별이다. 동일한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게 차별이다. 만약 동일하지 않은 다른 상품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차별의 원칙의 대표적인 두 가지, MFN 최애국 대우의 원칙과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대한 판단의 전제 조건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질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핵심은 동종 상품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합니다. 즉, 고려 대상인 수입 상품과 모든 면에서 서로 같은 동일 상품을 의미한다. 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느냐를 따질 때 바로
모든 측면에서 alike, 동일한, 서로 유사한 동일한 상품, identical product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A라는 상품이 수출되었습니다. 이 A라는 상품이 덤핑이 되었는데 만약 A가 냉장고라고 가정해보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냉장고가 덤핑되었다. 그러면 한국 기업, 한국 산업에 피해가 있는지를 따지려면 한국의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 냉장고를 만드는 산업에 피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 냉장고가 덤핑이 되었는데, 덤핑 수출이 되었는데, 냉장고가 덤핑 수출이 되었는데, 텔레비전 산업에, TV 산업에, 모니터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종 상품인가, 동종 상품인가를 따져야 한다. 자, 만약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밀접하게 유사한 closely resembling, 즉 similar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동종 상품이라는 개념의 판단은 첫 번째는 identical, 똑같은 상품이냐? 만약 똑같은 상품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밀접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상품을 like product라고 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차별 원칙 얘기할 때 like product와 관련된 케이스 여러 가지 얘기 나누었죠. 특히 그 소주와 관련된 논쟁, 한국의 주세 제도와 관련된 WTO 케이스에서 like product를 판정하는 자세한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 반덤핑 협정에서는 실질적 피해를 판정하는 1단계는 동종 상품을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 identical product가 있느냐. 두 번째, 그게 없다라면 closely resembling, 밀접하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느냐. 요걸 가지고 동종성을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로 뭘 해야 되냐 하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domestic industry의 개념을 판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종 상품이냐, 그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 반덤핑 협정 제4조 1항에 나와 있는 국내 산업이란 조사 대상인 수입 상품의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냉장고를 덤핑 수출했다. 그렇다면 국내에 냉장고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일단 냉장고라는 동종 상품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모든 냉장고를 생산하는 국내의 모든 생산자를 통칭해서 그 전체를 국내 산업이라고 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국내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메이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생산자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냉장고가 수출되었는데 덤핑되었는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지를 보려니까 국내에 냉장고를 생산하는 업체가 5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사실은 이 50개 중에 5개 회사가 주된 생산자여서 이 5개 업체가 국내 냉장고 생산의 90%를 차지한대요. 그렇다면 피해를 결정할 때 50개 전체 국내 냉장고 생산업자를 국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5개 업체가 국내 생산의 90%를 차지한다면 이 5개 업체를 메이저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5개 업체만을 국내 생산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뭘 하냐면 세 번째로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like product, 덤핑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를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세 번째로는 피해가 있는지, 인저리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단계는 like products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로는 domestic industry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는 이제 3단계로 injury, 피해가 있는지 유무를 판정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인 수입 상품의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첫 번째,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정해야 합니다. material injury가 있는지. 혹은 또 뭐를 판단할 수 있죠?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를 실제적으로 cause, 야기하고 있는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직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질적 위협이 발생할 것이 아주 imminent, pending, 아주 직접적이고 긴급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실질적 피해가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의 위협이 현존하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materially retard 되는 경우 이해되시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질적 피해를 판정하는 단계, 첫 번째로 뭐부터 한다? like products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domestic industry, 바로 국내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피해가 있는가? 그 피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가트 1994 제6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6조의 실질적 피해의 유형은 바로 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두 번째,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 혹은 세 번째, 국내 산업의 확립,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지, 라는 피해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이 피해의 판정,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positive evidence,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덤핑 수입량과 국내 시장에서의 동종 상품 가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A라는 상품이 100원에 팔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들어온 덤핑에 의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판매 가격이 100으로는 안 팔리니까 50과 경쟁하기 위해서 70으로 내려왔네. 아, 덤핑 수입량과 동종 상품 국내 가격에 효과를 미쳤네요. 이 경우에는 피해가 존재했다. 100에 팔리던 물건이 덤핑에 의해서 70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실질적 피해가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 덤핑 수입의 국내 생산자에 대한 결과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 예를 들어서 A를 생산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던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동종 상품이 덤핑되어서 한국에 수입되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동종 상품을 생산하던 국내 산업의 일부가 파산을 했네, 매출이 감소했네,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덤핑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죠. 실질적 피해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정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 3단계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종 상품의 범위를 확정하고 두 번째 domestic industry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세 번째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가 있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피해가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박하다라는 위협이 있거나 혹은 아직 국내 산업이 없지만 그러한 국내 산업이 설립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그것이 입증되면 피해가 있다라고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인과관계. 반덤핑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죠? 바로 덤핑이 있는지. 덤핑이 있다라면 두 번째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실질적 피해도 있다라면 세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코제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덤핑 수입이 원인이 되어야 하고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덤핑이 cause이고 실질적 피해가 effect라는 consequences라는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cause and effect, causation이라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반덤핑 협정에 보면 evidence, 증거에 관한 규정도 있었고요. best information available 이라고 해서 이 가장 최선의 정보, 증거를 모집하는 여러 가지 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관계 단국, 여기서 말하는 당국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한 당국은 누구라고 했죠? KTC, 대한민국의 무역위원회, 코리아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들, 증거들을 기준으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코제이션이 있구나 없구나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반덤핑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덤핑이 있어야 됩니다. 덤핑. 근데 덤핑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정상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상 가격. 정상 가격은 수출국, 그것을 덤핑한 수출국 국내에서의 동일한 상품, 똑같은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정상적인 경우에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똑같은 상품이 없다라면, identical product가 없다라면, like product, 즉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closely resembling한 like product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을 계산하고, 이게 안 되면 구성 가격을 산정하거나 제3국에 대한 수출국을 판단하는 거죠. 정상 가격을 판정하면 그 다음 이제 뭘 계산해야 되죠? 수출 가격이 얼마인지. 수출 가격의 경우에도 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성 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상 가격 결정하고 수출 가격 결정하고 이 둘을 공정하게 비교해서 정상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낮다라면 덤핑이 존재한다. 덤핑 여부를 판정 내린다. 두 번째로 덤핑이 있다라면 이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실질적 피해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3단계라고 했죠. 첫 번째, 덤핑된 상품과 동종 상품을 결정한다. 덤핑되어 수입된 상품과 동종 상품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전체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특정 몇몇 기업들이 국내 생산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면 그 특정 몇몇 기업만을 국내 산업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다.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덤핑 판정을 내리고 실질적 피해 판정도 둘 다 덤핑도 있었고 실질적 피해도 있었다라는 긍정 판정이 둘 다 나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오늘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첫 번째 수업을 했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fair trade라는 개념이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자유무역과 좀 다르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시장, 개인, 시민, 기업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unfair practice, 불공정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공정을 fair하도록 바꿔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하고 제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공정무역과 관련된 트레이드 레머디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바로 반덤핑, 엔타이 덤핑 메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카운터베일링 메저, 바로 상계관세 조치,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라는 게 있다 그랬고, 또 전혀 unfair practice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레머디 하나로 들어온 safeguard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1, 2, 3 세 가지를 배울 텐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반덤핑을 배웠습니다. 반덤핑.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반덤핑 조치의 개념 및 활용이라고 해서 덤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만들어낸 불공정 행위인 반덤핑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반덤핑 조치, 엔타이 덤핑 메저라는 게 있는데 관세를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수량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활용되는 것은 엔타이 덤핑 듀티, 반덤핑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위원회라는 곳에서 활발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WTO 체제와 반덤핑 협정이라고 해서 1947 가트 체제에서는 1947 가트 제6조에 반덤핑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원칙적인 규정만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후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 라운드에서 각각 반덤핑 코드가 채택되어서 가트 1947 제6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반덤핑 코드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어서 적용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게 되자 오늘날 반덤핑의 규범 체계가 완성되게 되는데 가트 1947이 그대로 가트 1994가 되어서 가트 1994 제6조 반덤핑 규정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되었던 반덤핑 코드가 수정 개선되어 오늘날 반덤핑 협정, 바로 가트 1994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덤핑이 있어야 된다. 덤핑.
두 번째,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긍정으로 판정되면 이제 그러한 덤핑에 대해서 덤핑을 행한 기업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두 번째 수업으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즉 서브시디라는 보조금이라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계 조치도 관세를 더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 이외에 또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1번째 주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